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 지은이 황유라, 펴낸 곳은 리드 출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성공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고정관념에 이렇게 물어요. 실패를 왜 패배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자는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고민과 아픔을 마주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잣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 순간 SNS에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5분이라도 쉬면 불안해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저자는 계속 묻습니다. 과연 실패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전하는 19편의 에피소드들의 주제가 가볍지 않아요. 성폭력, 이혼, 극단적인 선택 등 다소 과격해 보이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또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책은 성공이나 실패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진짜 실패 맞습니까? 당신이 쫓는 성공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끝내 나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겠다, 쫄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과격해 보이는 사례들이라고 하면 안 됐습니다. 지극히 아픈 상처들입니다. 피를 철철 흘릴 것처럼 아픈 상처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각자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와 성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과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보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구원. 아프도록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 크리스마스에 마주친 죽음. 12월 25일 오전 6시 20분. 한 평의 공간, 0.1초의 찰나, 그 사건이 터졌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인 크리스마스다. 어쩌녁 아이들 몰래 숨겨두었던 선물을 들고 나왔다. 쌍둥이인 두 녀석이 깰까봐 살금살금 움직여 트리 아래에 선물을 쌓았다.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에 설레는 마음 반, 과제를 해치웠다는 후련한 마음 반.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는 가족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 작고 소소한 물건들까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진다. 집안을 둘러보니 울컥해지기까지 한다. 벌써 오전 6시, 마음이 급해졌다. 1시간 뒤면 아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포장지며 리본, 테이프 등 산타표 포장의 흔적을 치웠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점퍼를 대충 둘러입은 채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금세 문이 열렸다. 백열등이 푸르게 빛나는 엘리베이터 안이 몹시 서늘했다. 아니, 섬뜩했다. 겨울바람 때문일 거라고 단순히 얼버무렸다. 왜 그랬던 걸까? 예상외로 밖은 포근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속 시린 공기가 더 수상쩍을 수밖에 없었다. 밀려드는 묘한 기분을 털어내려 숨을 후 하고 길게 내뿜었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이 쉬이 가시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함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터덜터덜 아파트 현관을 향해 걸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었다.
뛰어가 탈까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귀찮네. 다음껏 하지 뭐. 기왕 마음먹은 것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새 엘리베이터는 다른 주민의 부름을 받아 윙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할 일 없어 뒤돌아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퍽! 그 순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난데없이 위에서 사람 형상을 한 물체가 떨어진 것이다. 아니, 사람이었다. 상공에서 추락한 사람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 무참히 짓이겨지는 소리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죽음에 이르는 문을 향해 난폭하게 몸을 던지는 소리. 그것은 인간의 하찮은 언어나 문자 따위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것이었다. 낙하 중이던 여성과 나 사이의 거리는 불과 4에서 5미터 정도. 내가 위로 끌려 올라간 것인지 그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인지 시공간이 온통 뒤집히는 듯했다. 그녀의 활짝 뜬 눈과 나의 놀란 눈이 팽팽하게 연결되었다. 그 축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어지럽게 돌았다. 소리에 이어 맹렬한 피 냄새가 훅 끼쳤다.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는 사방 2제곱미터의 공기 중을 비릿하게 채우고도 계속 흘렀다. 그렇게 잠시 나와 그녀는 차갑고 비좁은 시공간에 단둘이 갇혀 있었다. 연겁과 같던 정막을 깬 것은 내 비명이었다. 눈꺼풀이 희번뜩 뒤집어진 채 허공에 대고 갖은 악다구니를 썼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목구멍을 턱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그녀의 삶의 흔적이 세상에서 모두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확신도 없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니까. 여기요 여기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119에 전화를 했다. 횡설수설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 휴대폰 너머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침착하세요. 혹시 떨어진 분 옆으로 다가가실 수 있겠어요? 구급대원은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지 몸에 온기는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만약 살아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 모든 물음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매몰차게 대답했다. 마치 예수를 3번 부정했던 베드로처럼. 스스로가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옆집의 아주머니였다. 3년 전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 아이들이 아장대며 도망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며 혼비백산 울부짖던 중 살짝 열린 옆집 문틈 넘어 앉아있는 녀석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양볼 가득 사탕문 아이의 손에 또 오곡 과자를 쥐어주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햇살처럼 곱고 따뜻했다. 뒤늦게 나와 마주친 그 눈이 찡긋하며 반달 모양으로 웃음 지었다. 화사한 빛을 품고 있던 눈이었다. 불과 사나흘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녀는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예의 바르게 웃음 짓던 그녀의 눈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가볍게 눈인사만 건넨 뒤 층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에 시선을 꽂았다. 사건 당일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선 요리를 준비한답시고 어쩌녁부터 법석을 떨었던 게 무색했다. 아이들은 산타 이야기를 하며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래, 점심은 차려내야지. 밤새 끓인 꽃고뱅의 간을 보려고 몇 점 우겨 넣었던 중 육지기가 올라왔다.
급히 화장실로 내달렸다. 수없이 토해 속은 텅 빈 채였고 더는 개워낼 곳도 없었다. 하다못해 위장까지 입 밖으로 토해낼 지경이었다. 체증이 영 가시지 않았다. 명치가 묵직하고 답답했다. 찬바람을 좀 쐬고 싶어졌다. 현관을 열고 나와 복도식 아파트의 난간을 붙들었다. 난간 너머 아래를 보니 까마득했다. 참혹했던 현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새빨간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갔던 자리는 어느새 잿빛 블록을 드러낸 채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까르르 웃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따스한 입김을 내뿜으며 그 위를 총총 밟고 지나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모든 게 꿈이었을까? 정신이 아득해진 나머지 난간 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가늘게 찌푸린 채 힐긋 옆집 난간을 바라보았다. 맙소사, 사람의 까만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흠칫 놀란 나는 손을 댔다. 콘크리트 난간이 물컹 눌리며 늘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간이 스스로 허물어지며 그녀에게 길을 내준 것인가. 그녀가 투신하기 직전 밟았을 그 흔적 앞으로 옮겨갔다. 흙먼지가 묻은 발자국을 매반지니 모골이 송윤할 만큼 손이 아려왔다. 그 차가운 자국을 맨손으로 오랫동안 지워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줄도 모르는 채 넋을 놓고 읊조렸다. 예상하였듯 사인은 자살이었다. 구급차에 옮길 새도 없이 생이 끊겼다고 했다.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는 조의를 표하는 척 호들갑스러운 글 하나가 올라왔다. 그 사건이 한낱 가십거리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최초 목격자입니다. 사소한 가십거리로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웬걸,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자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글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그녀가 떨어진 자리 위에 내가 놓았던 하얀 국화 꽃다발도 치워져 있었다. 누가 치운 걸까?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휴대폰을 눈에 떨군 채 지나가는 중년의 남성이 보였다. 마트에 가는 듯한 부부의 모습도 있었다. 분주하게 오고 가는 행인들, 모두 이목구비를 잃은 얼굴이었다. 인간의 감각을 잃어버린 어쩌면 소멸한 모습에 나는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내 안에 진짜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구원자 예수가 탄생한 날에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온갖 기쁨과 환희, 꿈들로 채워진 크리스마스처럼 보이지만 365일 중 어느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날 목격한 죽음은 악마의 사악한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깃든 눈,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려는 눈. 죽음과 시선을 마주친 이후 인생이 더덥게 느껴졌다. 아등바등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인생의 지도, 나침반, 시계도 모두 잃은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한다는 것에 의미 있기는 한가. 산다는 건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침없는 몸부림, 그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나.
나는 어쩌면 그녀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찍 올라갔더라면 떨어지려는 그녀를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인공호흡을 했더라면 그녀를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저런 가책이 나를 우울감으로 몰아넣었다. 우울에 색깔을 입힌다면 반타블랙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검다는 반타블랙. 이 색이 칠해진 곳은 깊이나 높이에 상관없이 평면으로 보인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반타블랙에 자칫 발을 헛디디는 순간 허공이고 나락이다. 배꼽 언저리가 저릿하게 조여오며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지배당한다. 붙잡고 버틸 만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는 막막함, 그 안에 갇혀버린다. 이유를 찾고 싶었다. 왜 숨 쉴 구멍이 막혔는지, 숨통을 조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었다. 끝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달래주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듬더듬 찾아내야 했다. 집을 오갈 때면 매번 그녀가 떨어진 자리를 스친다. 말끔하게 정돈된 가지를 떨군 화렵수와 봄철이면 잎을 터뜨릴 조경수가 양옆으로 있는 앙상한 좁은 길이다. 멀리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콘크리트 바닥에 그녀의 분노와 원한이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다. 그 자리를 디디면 반타블랙의 검은 늪이 발목을 잡아채는 듯했다. 그럴 때면 저승으로 향하는 구덩이에서 나 또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했다. 하얗게 질린 여인이 검은 눈을 번쩍 뜨고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살려줘 라고 절규하는 듯한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 자리를 지나는데 심장 언저리가 저릿되어 왔다. 마음이 애끓었다고. 새길조차 찾지 못해 막막했다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고. 누군가 다가올수록 뒤로 물러섰다고. 차마 얘기하지 못했을 여인의 물은 속내가 들리는 듯했다. 내 안의 공포를 밀어내는 연민이 가슴에 스쳤다. 다시 한 달쯤 지나자 나는 그녀의 반타블랙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수렁은 하늘도 바닥도 없다는 외로운 좌절에 빠졌어요. 웅크렸어요. 고개를 쳐박았어요. 신발을 신었지만 나아갈 수 없었어요. 바람까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우울은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아니었다. 기쁨, 슬픔, 분노로 채색된 감정을 모두 잃는 상태였다. 무의 공허, 삶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어떠한 위로나 조언, 책과 강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이대로 생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다. 왜 살아야만 하는가? 이 물음은 인생에 언제 어디서든 불쑥 찾아왔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지금이 아니면 잠시 후 또 나를 덮쳐올지 모른다. 7층. 나는 그녀가 섰던 자리 앞에 다시 서보았다. 여전히 까마득한 높이였다. 공포가 훅 끼치자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녀의 고통은 이 공포마저 무색하게 했을 것이다. 나는 떨궜던 눈길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시선을 높이자 시야가 넓어졌다. 맞은편 아파트 현관에서
아이들 서너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보다 불쑥 큰 기다리나무 사이로 파랗고 맑은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마다 새는 빛이 저렇게 곱고 아름다운데 그녀가 저 하늘을 봤다면. 날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도 전처럼 시리지는 않다. 아마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속을 지니고 있었을 한 인간이 남길 흔적에 공감을 더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타적인 공포, 값싼 호기심과 어설픈 동정, 우위에 선 듯한 연민,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오만 등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상이 부끄러웠다. 나 역시 각양각색의 난간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존재이지 않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자는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설마 만물의 이치와 만사의 지혜를 알고 계신 신이 그렇게 편협할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한 인간에게 조악한 잣대를 들이대며 앞뒤 맥락을 잘라낼 뿐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녀가 크리스마스 구주의 너그러운 품에 안겼기를, 삼가 고인께서 영면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녀가 떨어지는 자리 위에도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중이다. 봄이 오고 있다. 사건 이후 진짜 두려워진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기쁨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후회가 밀려올까봐 두려웠다.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고 싶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함으로. 그런데도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결국 찾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지 아직 모른다. 죽음에 수천 가지 이유가 있듯 삶에도 수천 가지 이유가 있으리란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 사람마다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 배우겠다고 나서 보았자 그건 그들의 길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못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나아가기로 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자기 구원의 무게중심을 잡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 나흘 주저하고 사흘 일어나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기고 있는 자취에 떳떳해지고 싶다. 더불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큼의 구원할 힘을 기르고 싶다. 나 자신을 구해낼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섣불리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기만일 것이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내가 있어서, 또 내가 봐주고 있어서 그가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좋은 친구로서, 따뜻한 선배로서, 아픔도 함께 품어주는 지인으로서 곁에 남아있고 싶다. 좋은 점을 일깨워주는 것, 도닥이며 문득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구원이다. 나와 그들을 위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사건 1년 후 새하얀 눈이 내렸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오후에 나는 옆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나왔다. 성탄절 잘 보내고 계세요? 나는 산타 양말과 성탄 케이크를 건넸다. 할머니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 환함이란 할머니와 내 주위를 둘러싼 무소불위의 반타블랙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에 수록된 19편의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 들려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저자가 경험한 상황과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를 진솔하게 담아낸 에세이 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저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아주 가깝게 목격하게 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주하게 됐죠.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는 저자에게 죽음이라는 존재의 불가피함과 그에 대한 공허함을 깊이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글은 저자가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한 모습에서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로 기뻐할 아이들을 상상하는 저자의 마음에는 설렘과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함은 엘리베이터 속에 서늘한 공기와 불길한 예감으로 서서히 변질됩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에 순식간에 참혹한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갑자기 들려왔던 둔탁한 소리. 추락한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후 저자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무거운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대비가 단 몇 초 사이에 펼쳐지던 그 순간,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카오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사건 이후 모종의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었더라면, 만약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하는 수많은 만약들이 저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무거운 멍에처럼도 보였어요. 또 저자는 이 감정을 반타블랙이라는 색깔의 빛에서 표현했는데, 가장 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반타블랙 속에 빠져드는 기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이 없는 어둠 속에 자신이 갇혀있는 그 느낌. 어쩌면 이런 느낌은 저나 우리 나무님들이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한 번쯤일 리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 우울감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그러나 저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이후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온 날, 저자는 옆집 할머니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요. 이 작은 행위 속에서 저자가 스스로 어둠을 걷어내려는 의지가 보였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은 그 누군가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도 치유의 한 걸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삶의 덧없음을 실감하고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은 구원이 되어주는 것만이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아닌가. 저자는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같은 거요. 말하자면 저자는 자신이 직접 구원할 수 없었던 타인의 죽음에서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게 또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연민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질문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힘과 또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엿보입니다. 단순하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느낄 수 있는 연대와 공감,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구원의 가능성을 글로써 보여주신 저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혹시 정말 누군가가 반타블랙처럼 그 길고 깊은 우울 속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 글을 듣는다면, 그분께도 부디 이 책과 이 방송이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만큼만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